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박한길 회장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드셨죠? 이 시간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누가 부자가 되는가? 그거 다 아는 것 같은데 물으면 얼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영국에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모르신 분 안 계시죠? 윈스턴 처칠은 대영 제국의 수상으로서 세계 제2차 대전을 루스벨트 대통령과 손잡고 승리로 이끈 연합국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연설을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연설과 위트와 유머가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학교를 어디 나온지 아세요? 어디 아시는 분? 윈스턴 처칠이 대학을 어디 졸업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실까? 예, 영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공부를 워낙 못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공부 무지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써놓은 책 중에 뭐가 있냐면요, 연설을 잘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유머와 이트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거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말은 상당히 좋은 말이다, 이 말은 괜찮은 말인데 라고 생각된 것은 무조건 외우라고 돼 있어요. 외워두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위트가 좋고 연설을 잘한 겁니다. 그분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윈스턴 처칠의 전기를 읽어봐도 그 양반이 머리가 좋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무조건 외운 거예요. 무조건 외워서 그걸 자기가 활용한 거예요. 윈스턴 처칠은 또 굉장히 게을렀다고 합니다. 늦잠을 많이 자, 늦잠. 그러니까 선거할 때 상대방, 영국은 내각 책임제니까 선거해서 국회의원이 돼야 수상이 되거든요. 상대방 후보가 저렇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대영제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하원의원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칠이 맞다,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 맞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쁜 마누라가 있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유권자들이 늦게 일어난 것이 무슨 잘못이 아닌 것처럼 돼버려. 이런 식으로 위트가 있어요. 이 양반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은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됐고 덩케르크라는 곳에서 영국군이 완전히 패퇴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영국 본토밖에 안 남았고, 남은 전투력이라고는 영국의 공군력밖에 안 남았는데 히틀러의 공군력이 더 셌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도움이 아니면 영국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은 유럽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그런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루스벨트 대통령을 면담을 해서 만나서 영국을 원조,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급히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호텔에 묵고 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리 약속도 안 하고 갑자기 왔어. 근데 처칠 수상은 그때 목욕탕에 나와서 목욕 타월을 감고 있었거든, 이렇게. 그러다가 루스벨트 대통령이 통고도 없이 갑자기 오니까 수건이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 이게 수상이 말이지. 그런데 처칠은 껄껄 웃으면서 보시다시피 대영제국의 수상은 감추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원조를 받아내서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외워두세요.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즉 누가 부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부자가 되는가. 다음, 요거 외워두세요. 그냥 코브라 효과.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게 하든가 또는 좋은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어떤 유인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 같은 것이 가장 좋은 예예요. 어떤 판매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보다 더 많이 파는 사람은 성과급 얼마 주겠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보다 잘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게 유인책인데, 인센티브인데, 인센티브에 유인책의 역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유인책을 썼는데,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또는 본래 성과보다 더 나쁘게 성과를 가져오게 하는 유인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국가건 기업이건 조직이건 또는 사설 단체에도 그런 perverse incentives라고 하는데 이 유인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코브라 효과입니다. 지난 석세스에서 코브라 효과를 간단히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더 확장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브라 효과.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했을 때 그 당시 수도가 델리인데 델리에 이 맹독성 코브라가 너무 많아. 그 당시에 무슨 뱀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면 죽어. 그래서 영국의 총독부의 엘리트 관료들은 이 코브라를 제거하는 방법을 구상해냅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에게, 인도 국민들에게 코브라를 한 마리 때려 잡아오면 돈을 얼마를 주겠다. 아주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그러면 서로 코브라를 잡아오면 델리 시내에 코브라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잡아오는 코브라 숫자가 줄기는커녕 더 늘어. 그래서 총독부 관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집집마다 코브라를 키우고 있어. 아니, 한 마리 잡아오면 돈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키워서 많이 잡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독부 관리들이 아이고 이거 아무 효과가 없구나 하고 잡아오는 대가 보상금 지급을 중단해버리자 델리 시내에 코브라가 엄청나게 들어가 버렸어요. 키우던 코브라를 다 갖다 내버리니까. 그렇죠? 이거 돈 안 준다는데 뭐 때문에 먹이 주고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코브라 효과는 코브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공한 인센티브가 오히려 코브라 숫자를 늘렸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어르신들은 초등학교 때 쥐꼬리 많이 잘라갔죠. 저도 쥐잡아가 쥐꼬리 많이 잘라갔어요. 쥐가 많아가지고 그 당시 가을 거지를 해가지고 낯가리를 해놓으면 쥐가 거의 한 30%를 먹어치워.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쥐꼬리 잘라오기를 했어요.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베트남 총독부의 관리들이 보니까 하노이, 그 당시 수도가 하노이인데 하노이에 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쥐를 없앨까 생각하다가 쥐꼬리를 잘라오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쥐꼬리를 많이 잘라오면 많이 받겠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돈을 지급했는데 어느 날 총독부 관리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하노이 시내의 쥐가 꼬리가 없어. 꼬리가 없어. 베트남 국민들이 과거에는 쥐를 잡으면 때려 죽였는데 이제 꼬리를 자르면 돈을 준다니까 꼬리만 자르고 놔줘. 그래야 새끼를 많이 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쥐가 줄어들기는 그냥 쥐가 점점 많아져. 안 죽이니까. 쥐를 안 죽이니까. 죽이면 꼬리 못 자르잖아요. 그럼 새끼 낳아야 되니까. 이와 같이 쥐를 없애기 위한 의사결정이 쥐를 더 늘렸어요. 이게 코브라 효과입니다. 이게 perverse incentives. 공룡뼈 찾아오기. 19세기에 유럽 열강들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중국에 엄청난 공룡 화석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공룡을 연구하는 고생물학을 연구하는 고생물 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공룡뼈를 찾아오는 사람은 찾아온 개수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면은 중국 국민들이 공룡뼈를 찾아가지고 그걸 망치로 부셔. 그러면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생물학자들이 학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뼈다구만 잔뜩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도 국민들이나 베트남 국민들이나 중국 국민들이
비합리적이나 매우 합리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럼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인센티브가 잘못된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 데려오기. 우리 근희지 교수인데 이 양반이 어느 나라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부모가 가야 어린애를 내줍니다. 애기들이니까 어린이집에. 그런데 세계적으로 전부 다 어린이집 교사나 담당자들이 골치가 아픈 게 부모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항상 지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부모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희지 교수가 학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어린이집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은 벌금을 매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뭘 기대했어요?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모든 부모들이 빨리 올 것이다. 그렇게 착각했는데 며칠 지나자 지각자가 2배로 늘었어. 왜 그렇게 했어요? 벌금을 안 매길 때는 늦게 가면 굉장히 미안했어. 나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가 퇴근을 못 하는구나. 그런데 벌금을 매기니까 어때요? 내가 늦는 것은 정당하다야. 그렇죠? 내가 늦는 건 정당. 돈 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돈 주면. 그러니까 미안한 생각이 없어지고 정당한 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늦는 걸. 이게 퍼버스 인센티브예요. 뭔가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의사결정이 사태를 악화시켜. 자, 다음. 소방서 예산 편성하기. 앞에서는 뭐 후진국 사람들이니까 그러겠지. 미국도 똑같아요. 소방서에 화재 전화를 많이 받는 소방서에는 보상금을 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출동을 그만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출동을 그만큼 많이 하니까 많은 보상금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런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불이 점점 더 많이 나.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화재 건수에 따라서 예산과 수당을 주니까 화재 예방 활동을 안 해. 불이 나면 날수록 좋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열심히 화재 진압을 해서 잘한 소방서에 예산과 수당을 주겠다는 게 소방관들이 생각하기에는 아하, 화재 예방 활동을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군에서 불이 많이 나면 날수록 예산도 많고 수당도 많아져. 자, 이것이 퍼포스 인센티브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 또는 엘리트 집단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의사결정이 결과적으로는 더 안 좋다. 더 안 좋다. 이게 이제 집단지성의 중요성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까 우리 김광열 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망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지금까지 순탄하게 지내온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 시작할 때는 그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상하지 못. 그러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혼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집단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 혼자 하지 말고 이것을 비판적 사고라고 합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한쪽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고정관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나 이와 같이 애터미 조직처럼 각양각색 여러 가지 경험, 학력 또는 나이, 성별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자동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집단지성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요 퍼즐을 맞추는데 혼자 맞추는 것보다는 같이 맞추는 게 더 정확하고 빨라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혼자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타는 게 힘이 덜 들어요. 마찬가지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는 게 이런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서로 집단지성. 어떻게 혼자보다 같이 능력을 발휘할 것이 하는 문제예요. 두 염소가 여기 지금 서로 자기 먹이를 먹으려고 잡아다니지만은 먹지 못해요. 그러다가 왜 그럴까?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놈 먹고 다 먹고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나만 먹겠다고 하면은 둘 다 못 먹어요. 둘 다 못 먹는다. 누가 부자가 된다고 했는지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딛고 부자가 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죠. 이 양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녀요. 헨리 포드가 T형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는요, 자동차는 귀족들이 이 기호품처럼 가지고 있던 게 자동차입니다. 너무 비싸서 보통 사람은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헨리 포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자동차를 꼭 귀족만 타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일반 서민도 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일반 서민이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자동차 가격이 싸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려면 노동자의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그 당시 신문에서는 포드 보고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노동자에게 저렇게 많은 임금을 주고 어떻게 이윤합니다. 그런데 포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임금을 많이 주는 대신 생산성을 그렇게 끌어올리면 상대 임금은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소득이 많아지면 자동차를 사게 될 테니 그러면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또 이익이 있냐,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자동차 시스템, 그 생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포드예요.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는 미국 사람들은 뭐 타고 다녔을까요? 마차 타고 다녔지, 마차.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유럽도 마차 타고 다녔죠. 마차가 뉴욕 시내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뉴욕의 거리가 완전히 말똥으로 뒤집혔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 포드예요. 자동차가 나와버리니까 마차가 안 다녀. 말똥이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말똥을 제거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제거해 버린 거예요. 이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그래서 사소한 곳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멋진 곳에 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보통 사람들 몫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난 분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쪽에 가서 기웃거렸다가는 쪽박차기 딱 맞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돈이 있어요. 돈이 있다고. 이건 제가 한 소리가 아니고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 한 소리예요. 지금 자동차 왕이. 그 당시 자동차를 탄다는 것은요, 그 우스운 일로 생각했어요. 우스운 일. 그 말 타고 다니면 되지.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 담대심소란 말은 담력은 크고 멀리 크게 보면서 심소는 세밀하게 본다는 게, 자세하게 본다. 자세하게 본다. 일반적으로 장군이 갖춰야 할 덕목을 담대심소라고 합니다. 장군은 담력이 크고 전장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부하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 무기체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장군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담만 크고 세밀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요, 일은 크게 잘 벌리는데 뒷감당을 못해. 근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일 벌리는 데는 기가 막혀. 근데 항상 보면 손해야. 입에서는 맨날 억억 그래. 억억 그러는데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냐면 있어요. 있는데 일을 벌리는 능력이 있는데 수습할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경영자든 리더든 장군이든 애터미 사업자들은 담대심소해야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경제의 흐름을 크게 넓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스폰서, 우리 파트너들 세밀하게, 유통의 흐름을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세심하기만 하면은 큰 실수는 안 해요. 그런데 크게 성공하지도 못해요. 따라서 담대와 심소라는 덕목이 두 개 다 갖추어져야 돼요. 일반적으로 훌륭한 경영자들은 두 개를 다 갖추고 있어요. 애터미 리더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셀프 리더예요.
왜 셀프 리드해요? 자기가 자기를 리드해야 돼. 애터미는 진입과 퇴출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법률적인 하자가 없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고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하기 싫으면 지 마음대로 나가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곧 자기가 자기를 올바로 리드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리드해야 돼요. 셀프 리더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이 담대 그리고 심소. 담력은 크고 넓게 보고 그렇게 하되 자세한 것까지를 따져봐야 된다. 자, 바로 이순신 장군이 하신 일이에요. 이순신 장군은요, 그 당시 시대의 흐름, 역사의 흐름, 왜군의 동태, 그 다음에 왜군의 전략을 다 알고 있었어요. 크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하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밀하게 챙겼고, 만약에 자기 밑에 수하 장수 중에 또는 자기 부하 중에 전투를 하다 전사를 하면은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부인하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부인과 자녀들 평생 책임을 졌어요. 그렇게 세밀하게 했어요. 그래야 싸우지. 그래야 싸우죠. 이게 가장이 죽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집에 남은 부모와 이 자녀들은. 그렇게 세밀하게 부하를 관리하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챙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장수로서는 최고의 장수입니다. 자, 이제 대관소찰. 이것은 크고 넓게 보되 역시 세밀한 것까지를 살펴라. 이렇게 망원경으로 멀리 넓게 보는 시각, 그리고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하게 보는 시각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 동시에 가져야 된다. 빙고는 자기 책임이다. 빌 게이츠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빌빌거리면 안 된다고 빌 게이츠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빌 게이츠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한 거예요, 혼자.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자기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늙거나 살거나 죽는 것은 자기 잘못이다. 이걸 또 스티브 잡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자기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늙는 것은 자기 죄다. 그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사회의 죄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네 탓이다. 왜 그러는지는 한번 살펴봅시다. 자, 포버티, 가난입니다. 이게 지금 가난은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자들은요 전부 자수성가했어요. 아이 정주영 회장님이 무슨 재산 물려받았어요? 소 2마리 훔쳐나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노동판에 건설 노동자로 하고 쌀 배달집에서 자전거로 쌀 배달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정주영 회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어봤어. 나는 반드시 이 국가에 기여를 하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잘 살게 만들겠다는 그 신념이 있더라고요. 자서전 읽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노동자로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계셨어. 그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건 자기 죄. 여기 지금 이제 강남 많이 보셨죠? 세상에 이게 제일 좋은 타워 페리스 타워인가 타워 페리스인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요 옆에 요 빈민굴이 있어요. 이게 팍 대조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 이 사람들은 누구냐? 물론 부모로부터 재산을 못 물려받은 사람들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도요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남들이 꺼리는 곳에 돈이 있다. 어떤 자수성가한 부자가 또 이 말을 해놨더라고. 왕년에 공부 좀 했다고 편한 일자리만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 그럼 평생 월급쟁이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돈은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는 데 따르는 보상이다. 젊은 사람들이 그저 편하고 안전한 일만 하려는 걸 보면 한심해 죽겠다. 이 사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돈이 있다고요? 남들이 꺼리는 곳에 돈이 있다. 아까 포드는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부자는 아무렇게나 재수가 무지무지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분명히 부자가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강남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이유, 이 강남이고 돈더미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 사람 많이 알죠? 싸이. 제가 교수 시절에 강남의 모 은행 지점 차장, 그 사람이 재테크 담당이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이, 강남에 근무하니까 좋겠네 자네. 그랬더니 에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일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강남 사람들은 경제 지식이 너무 풍부해서 자기가 섣불리 컨설팅을 했다가는 바보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움직임, 주식의 움직임, 이자율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누구 말 듣고 안 한답니다. 그런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직접 현장에 가서 사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 확인한대요. 그리고 은행에 와가지고 무슨 상품도 이자율이 0.1%, 0.001%가 높으냐 낮으냐까지 다 따진대.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경제 정보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래요. 내가 거기 가서 강남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었는지 알 수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재수가 좋아가지고 어디다 땅 샀더니 땅이 2배로 올랐다.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라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꼼꼼히 따진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지 마세요.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쪽박밖에 찰 일이 없어요. 이 중에 자기 동생이나 형님 중에 따끈따끈한 정보를 생산하는 그런 개발 부서에 있으면 하세요. 그럼 나중에 쇠고랑 찰 가능성이 많아요. 내부 정보 유출로. 만약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개미 군단 돈 못 봅니다. 큰 손들이 다 벌어가요. 자, 그래서 XX구 뉴타운에 있는 슈퍼마켓에 제 친구가 XX구에 뉴타운에 삽니다. 뉴타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깨끗해. 한꺼번에 지었기 때문에 집이 낡고 헝것이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아. 그리고 가게도 슈퍼마켓도 전부 똑같아요. 사이즈도 똑같고 규모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 양쪽에 마주보고 있는 슈퍼가 있는데 한쪽은 사람이 넘치는데 한쪽은 팔이 날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 아침마다 부인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상하다. 저 집은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양쪽 가게를 다 가봤더니 취급하는 품목이 똑같아. 슈퍼마켓이니까 다 같을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 근데 왜 이 집은 안 되고 이 집은 되는가?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요. 내가 발견한 게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가 영업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뭔가? 그랬더니 이 집은 7시 반에 문을 여는데 저 집은 8시 반에 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은 가면은 주인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맞이하면서 알지도 못하는데 뭐 요즘 건강 어떠십니까? 그걸 헛소리도 했었고 뭐 날씨가 덥지요?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은 가니까 완전히 쥐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모양이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이 집은 문 닫는 시간이 10시인데 이 집은 문 닫는 시간이 11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늦게 공부하던 학생들이 그때 뭐 출출해서 사 먹으러 오는데 이 집은 문 닫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가면 그 집에 계속 가요. 그래서 이게 영업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새벽에 일찍 문을 연다는 것은 새벽같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우유와 빵을 사러 온다고.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쪽 영업이 안 되는 주인 녀석은 사람이 없으면 혼자 요 차일 밑에 앉아서 소주 퍼먹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저 집은 안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네, 복이 이것밖에 없는가 하면 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또 가봤더니 잘 되는 집은 증축하고 있더라고. 저쪽 안 되는 집은 차일 밑에 혼자 앉아있어. 요 파라솔 밑에. 그만큼 부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지 누구는 재수가 좋고 누구는 재수가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부자의 개념, 누가 부자인가? 우리 국민 모두는 나는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어떤 무의식적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자인가 하는 건데 부자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돈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부자입니다. 근데 통상 그렇게 하면 또 애매하니까 자료를 보면은 그게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자기 집이 있고 현금이 10억 있는 사람. 근데 그게 또 늘어났더라고. 20억으로 또 늘었더라고. 자기 집이 있고 현금이 20억 정도 있는 사람을 부자로 생각한다. 20억 있으면 좀 쓸만하겠죠.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집 가격 놔두고. 자, 그런데 현재 높은 소득이 곧 경제적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자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부자의 유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 이게 5%라고 합니다. 요거 상가 하나 상속받으면 참 살만하겠죠. 그 다음에 돈더미 이 정도 받으면 어때요? 상속받으면 살만하죠. 이 땅덩어리 받으면 어떻습니까? 살만하죠. 요런 또 주식이나 기업을 상속받으면 부자가 되는데 이게 5% 정도 됩니다. 요게 이제 5%입니다. 혼인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많아요. 전문가형 부자. 자기 탤런트를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 과거에 우리는 의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회계사, 이런 변리사 이런 사람들이 이게 됐고, 타이거 우즈처럼 스포츠 스타들이 부자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J.K. 롤링처럼 해리포터 시리즈 쓴 양반 있죠? J.K. 롤링은 자기 딸 우유값도 없었잖아요. 우유값도 없었는데 지금 한 성을 사가지고 살고 있죠. 영국의 성을 사가지고 재산이 몇 조가 되고 앞으로도 얼마나 불어날지를, 지금이라도 베스트셀러를 쓰실 분은 쓰십시오.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마돈나처럼 아주 세계적인 가수가 된다거나, 톰 크루즈처럼 세계적인 배우가 된다거나, 이렇게 전문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이게 30%.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수성가형 부자인데 60%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수성가형 부자가 의외로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일해서 자기 아이디어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상가에 가게를 한다든가 뭔가 슈퍼마켓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됐어요. 자수성가형 부자.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수성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수성가를 해서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 기질을 가져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부자 기질과 가난뱅이 기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기질, 사고만, 부자 A입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만. B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만. 이것은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 충족적 애연이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겁니다. 즉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건 이미 학문적으로 아주 여러 번 증명된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강한 신념이 있으면 거기에 테크닉도 나오고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한 의지.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 이 아이는 성공했겠죠. 이런 의지가 없이는 긍정적으로 나는 석세스, 반드시 성공하겠다. I'm lucky guy. 나는 참 행운이 있는 사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다.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이라고 하는 연료가 없으면 성공은 불가능하다. 나는 반드시 3년 이내에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한 걸음 발전해서 된다. 이게 자신감이에요. 셀프 컨피던스. 이게 없는 사람은 이게 성공이 불가능해요. 여기처럼 컵에 물이 절반 있을 때 낙관적인 사람은 아이고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비관적인 사람은 아이고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야, you can't live a positive life with a negative mind.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없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혼자 공부도 하고 배우려는 태도예요.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의견 교환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고, 그리고 내 몸을 움직여서 튼튼하게 하고, 이게 사회화입니다. 사회화가 돼야 돼. 그러나 눈 맞고 귀 맞고 입 맞고 나는 아무것도 싫어, 내 아는 것으로 충분해, 이런 사람. 그 다음 그러고는 또 어디 갑니까? 로또 사러 가죠. 로또 사러. 이런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변화 감각.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은 성공하고 환경 변화에 둔감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자, 이겁니다. 체인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이 체인지라는 선거 구호예요. 바뀌어야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 계속 체인지야, 체인지. 체인지. 뭘 체인지하느냐? 패러다임을 체인지한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세상을 본 눈입니다. 그리고 내 사고의 틀이에요. 자, 이게 3개예요, 4개예요? 기가 막히죠? 요놈이 보면 3개가 맞아요. 요 녀석이 보면 4개가 맞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양쪽에서 멱살을 잡고 싸워. 3개가 맞다, 4개가 맞다. 싸우면 안 돼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져요.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인데 아직도 이 원시시대 생각, 농경시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그렇습니다. 워낙 빨라서. 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농사를 짓고 산 게 한 3,000년이라고 합니다. 3,000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20세기까지 약 250년간 산업화 시대가 계속됩니다. 여기서 250년간 산업화 시대가 계속돼요. 우리나라를 가리킨 건데. 그런데 20세기 말엽에 정보화 시대가 돌아옵니다.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를 가진 자가 돈을 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년밖에 안 가요. 그러다가 지식사회로 넘어와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워낙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물량 투입적 노동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멍가게 하고 뭐하고 노동 투입하면 돈을 벌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단해. 요 독수리가 요 물고기를 잡으려면요 순간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물고기는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움직여요. 자기도 살려고. 그때 순간적으로 결단을 해서 결국 자기 먹이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있다가는 기회를 놓치기 쉽다. 자, 대인관계. 부자 기질은 개방적, 포용적, 경청, 배려, 겸손, 폐쇄적, 배타적, 오만, 불친절. 자,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다음. 이 양반 어디 많이 본 사람 같죠?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님이 지금 이건희 회장님을 부회장으로 승진하셔가지고 첫 출근 날에 사무실로 부르셨답니다. 사무실로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휘호를 하나 쏘셨어요. 이걸 잊지 마라. 그게 경청이라는 휘호였어요. 네 말하지 말고 계속 들어라. 그리고 책을 한 권 줬어요. 논어입니다, 논어. 거기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 논어에. 사람이 중요하다. 일처리.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빈틈없이 처리한다. 이렇게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인정을 받고 성공합니다. 주부가 방을 이따구로 해놓고 나가서 온갖 때 오지랖이 넓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온갖 소문은 다 퍼뜨리고 돌아다녀. 봐, 이 아이처럼 남 영감들 장기 들는데 훈수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실수에 대한 태도, 자기 탓, 책임지려는 태도, 나무 탓. 이게 개라도 쥐똥은 지가 친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지가 저질러 놓은 것은 지가 책임져. 분명히 뭐 일이 잘못된 것은 내 잘못만은 아닙니다. 나무 탓도 있고 사회 탓도 있고 조건 탓도 있어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회 탓을 해서 사회가 내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그건 탓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 탓을 해서 상대방 탓을 해서 그 사람이 내 입맛대로 바꿔진다면 그렇게 탓해도 돼요. 그런데 그놈은 내 탓을 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나무 탓으로 돌리면 기분은 좋지만은 자기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탓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반구제기라는 논어에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찾으면은 상대방도 자기 잘못을 찾게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금전지출. 장기적 투자, 단기적 이익 추구.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베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쪽박 차요. 쪽박 차기 딱 알맞아요.
장기적으로 하면은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 이익을,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면 쪽박 차기 딱 맞아요. 다단계 사업에서 쪽박을 찬 사람들이 최다 단기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우선 내 주머니나 채우고 보자. 그러다가 다 같이 쪽박 찬 거죠. 돈에 대한 태도. 돈을 귀하게 여긴 거하고 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꼭 인색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쓸 때 쓰고 불필요한 곳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소통을 해야 되고, 애터미 사업 같으면 스폰서가 받으면 소통을 해야 되고 베푸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베풀지 않고 내 주머니만 챙기겠다고 하면요, 그 상대방도 베풀지 않습니다. 상호 베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지 내 욕심만 챙기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돈을 버는데 이 돈을 이렇게 모으겠다고 인색하면 돈이 벌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정중 회장님처럼 많은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나는 단지 재산이 좀 많은 노동자일 뿐이다, 그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정신집중. 부자는 몰입하는 성향을 있는데 이게 B는 몰입을 안 해요. 온갖 쓸데없는 생각만 하거든요. 이와 같이 몰입을 해서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빠져 자기만 하고 빈둥거리다가는 아무것도 뭐 되는 것이 없어요. 한 회사에 10년, 20년 근무했는데도 전문가가 안 되는 놈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승진도 못하지만은요, 자기 일에 몰입을 안 해서 그래요. 자, 근면 성과. 근면하고 성과가 높고 빈둥거리고 낮은 성과.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그런 사람 많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요 특성. 그래서 성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빈둥거리고 리모컨이나 들고 앉아서 이러고 있어가지고는요, 성과가 올라가지도 않고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목표, 계획의 일관성, 계획과 실천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나는 3년 이내, 5년 이내 SM이 되겠다. 즉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로얄 마스터가 되겠다. 그때 내 소득은 월천댁이 되겠다. 2천댁이 되겠다. 3천댁이 되겠다. 이거 없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하면 된다. 자, 새로운 대안 애터미 사업. 자, 이제 IMF와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아직도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 하나의 대안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다른 대안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신 분은 그 대안을 가지고 부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애터미 사업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사회적 상향 계층 이동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분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Do just now. 지금 시작하라. 72대 1의 법칙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가 결심한 바를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1%도 안 된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즉시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do together, 함께하라. 앞에 부자 기질이 나왔고 여러 현자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요 두 번째 항목,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가 코브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코브라 효과를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가 있어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하면은 앞에서 했던 부자 기질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do ardently,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 내가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슨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장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초기에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울지도 몰라요. Do no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 이건 현자들이 늘 하는 얘기죠.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 마시다 고노스케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즉시 시작해야 되고 함께 하면은 앞에 부자기질을 가질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내 운명 탓이고 팔자 탓이고 그 팔자 없어요. 팔자 없습니다. 팔자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하면 모두 부자 기질을 가지실 수 있고 3년 뒤에 4년 뒤에 모두 큰 성공을 거두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